네, 오늘 배울 것은 축구 속의 과학 이야기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뭘까요? 농구, 야구, 테니스? 아닙니다. 정답은 축구입니다. 축구는 약 40억 명의 스포츠 팬이 지녀 세상에서 가장 스포츠 팬이 많다고 합니다. 축구는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 등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과학이 숨어져 있듯이 스포츠에도 많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입니다. 축구 속에 숨어있는 과학이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과학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바나나킥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골이 마술 같은 프리킥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 선수들의 방어벽을 훌쩍 넘어 아웃되든가 싶은 공이 골대의 모서리로 휘어져 들어가는 환상적인 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축구공을 돌려차서 휘어져 날아가 골문을 가르는 프리킥을 일반적으로 바나나킥이라고 합니다. 바나나킥의 원리는 야구의 변화구와 같은 원리입니다. 발로 차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섬세한 조절을 하는 야구보다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공의 크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휘는 정도는 야구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강한 회전력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공이 앞으로 나아가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 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르누이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베르누이의 원리라 하면 유체, 즉 공기나 물처럼 풀 수 있는 기체나 액체는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감소하고 느리게 흐르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법칙으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축구공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우선 축구공을 지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걷어 올려 차면 왼쪽 그림입니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포물선 운동이 가능한 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축구공은 골문을 향하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겠죠. 그렇다고 중력만 있으면 환상적인 프리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 회전을 걸어서 찬 공이 골문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공의 아랫부분을 걷어 올려차서 위아래로 회전을 걸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공의 위쪽 부분은 바람의 방향과 축구공의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하여 아랫부분보다 압력이 증가합니다. 또한 공의 아랫부분은 바람의 방향과 축구공의 회전하는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여 위의 부분보다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고 속도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베르누이의 원리 또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합니다. 결국 바람의 방향과 공의 회전 방향의 차이에 의해 공기층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압력 차이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압력 차이에 의해 축구공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 이외에 또 다른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을 마그누스 힘이라고 합니다. 중력과 함께 마그누스의 힘이 더해져 축구공의 아래 골문에서 뚝 떨어지는 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 터키와의 3, 4회전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찾아서 보면 알겠지만 이윤령 선수가 찬 프리킥이 수비의 벽을 넘어 좌우로 회전하면서 골문의 구석을 갈랐습니다. 대회 멋진 골 중에 하나로 기록된 환상적인 바나나킥이었죠. 이와 같이 좌우로 회전을 걸어 프리킥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축구공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왼쪽 부분은 바람의 방향과 축구공의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어 속도가 감소합니다.
오른쪽 부분은 바람의 방향과 축구공의 회전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감소하는 부분은 압력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은 압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력 차이로 마그누스 힘이 왼쪽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공은 마치 활시위처럼 휘어져서 상대편 골키퍼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상적인 바나나킥은 축구공의 회전에 의해 작용하는 마그누스 힘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들 배웠죠? 우리 이순신 장군의 명란대첩. 자, 여기서
베르누의 원리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로가 좁은 곳을 통과하는 공기는 통로가 넓은 곳을 지나는 공기보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유체가 빠르게 통과하는 곳은 압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대항에서는 큰 배가 지나갈 때 바로 옆을 지나던 작은 배들은 큰 배에 이끌려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큰 배를 스쳐 지나가는 물살이 빠른 곳에서 압력이 낮아져 옆을 지나가던 작은 배가 이곳으로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버스나 기차가 달려갈 때 옆에 서 있으면 몸이 차량 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임진왜란 한 때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겨우 13척의 전함으로 133척의 왜군 대선단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용한 것은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베르누이의 정리를 알았을까요? 한양군 문내면에 바닷가와 진도군 군내면 녹진 사이를 가르는 울돌목이라는 좁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은 길목이 좁아 밀물이나 썰물에 바닷물이 드나들 때에는 일시에 좁은 통로로 통과하기 때문에 물살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곳의 센 물살을 이용해 승리를 했습니다. 왜군의 배들을 유인해 이곳으로 끌어들인 다음 썰물대에 일시에 공격함으로써 이들이 도망칠 때 물살에 못 이겨 좌충우돌하게 되고 길목에 설치한 쇠사슬을 당겨서 왜군의 배들을 전복시킨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골짜기를 지날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의 정상에서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느끼게 됩니다. 산골짜기 바람이 탁 트인 정상에서 부는 바람보다 더 센 이유도 베르누이의 정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일시적으로 좁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므로 바람이 세게 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킥과 슛에서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면 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축구공만 날아가는 것일까요? 공이 사람의 힘을 작용하는데 그럼 공이 사람에 작용하는 힘은 사람이 공에 작용하는 힘보다 작다는 말일까요? 그 가벼운 공이 감히 사람에게 힘을 작용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TV에서 종종 중거리 슈팅을 하는 장면을 보면 슈팅을 하고 나서 선수의 몸이 뒤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축구공에 작용하는 만큼 공도 사람에게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용반작용의 법칙인데 사람에게도 공이 같은 힘을 작용하면 멀리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람과 공의 질량을 비교해 볼 때 공은 사람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공은 질량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커지고 사람은 공에 비해 질량이 훨씬 크니까 공에 비해서 가속도가 작습니다. 아주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공을 차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공을 차는 축구 경기장에서는 지면과 사람 간의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헤딩 슛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머리와 축구공이 접촉할 때 머리가 축구공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공에 의해 머리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이 사람에 비해 매우 가볍기 때문에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축구장에서 9.15m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면 경기장 중앙의 서클의 지름은 9.15m이고 골대 앞에 반원형 모양의 페널티 아크도 지름이 9.15m이고 프리킥을 찰 때 수비들을 9.15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수비벽을 세웁니다. 왜 9.15m가 기준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통 프로 축구 선수들이 킥을 하게 되면 축구공은 최대 135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자동차의 속도와 비슷하죠. 이 속도의 공을 상대방 선수가 가까이에서 맞으면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공은 9.15m를 지나면 공기의 저항으로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15m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거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구와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구화를 보면 공격수와 수비수의 축구화는 밑에 스터드의 모양이 다르죠. 축구 선수들은 축구공에 발을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축구화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테니스화나 농구와는 달리 축구화에는 바닥면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봉 또는 스터드라고 하는데, 축구화의 스터드는 경기 도중 운동장 바닥면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빠르게 움직이려고 할 때 안정되도록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나 발바닥에서 스터드가 지면에 닿는 부위는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아 발이 아프게 되는 단점이 있죠. 공격수의 축구화 스터드는 대략 13개 정도이고, 수비수의 축구화의 스터드는 6개 정도 됩니다. 축구화의 스터드가 공격수냐 수비수냐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합 중 수비수는 공격수의 공을 빼앗기 위해 빠르게 방향 전환하거나 갑자기 멈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화의 마찰력이 커야 방향 전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축구화와 어, 축, 축구화가 축구화가 접촉하는 운동장 바닥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와 같이 마찰력은 울퉁불퉁한 정도가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수비수가 착용하는 축구화는 스터드의 개수가 공격수 축구화의 스터드 개수가 적습니다. 축구화의 스터드 개수가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더 울퉁불퉁하니까 그만큼 마찰력이 커지게 되고 방향전환을 하는데 쉽고 갑자기 멈추는데 좁습니다. 그에 반해 공격수의 스터드는 수비수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수와 같이 급하게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멈추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수비수에 비해 공격수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축구화와 운동장 바닥과의 마찰력이 조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수의 스터드의 수가 13개로 수비수의 축구화 스터드 개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축구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